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매일같이 쏟아지는 법조계 뉴스들 속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뽑아드리는 시간, 그리고 보도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진짜 중요한 뉴스를 뽑아드리는 시간, 장용진의 하객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즘 어디를 봐도 신천지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뉴스를 봐도 신천지, 라디오를 들어도 신천지, 길을 가다가도 신천지, 심지어 술안주도 신천지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신천지가 지금 온 나라를 들썩거리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도된 뉴스 중에 보니까 지금까지 신천지 신자들 중에서 이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 수가 전체 검진자 수의 80%에 달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코로나19를 검사받은 사람이 신천지 신자들 중에서는 모두 1,800명이고요. 그중에서 현재 검사 결과가 나온 사람은 1,000명인데 이 중에서 800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지금 양성 확인 비율이 약 1, 2% 수준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가 총 4만 명,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검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확진 환자가 나온 것은 1,3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50분의 1입니다. 50분의 1이에요. 자, 그런데 희한하게 신천지 신자들의 경우는 80%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신천지 신자들이 어떻게 보면 현재로서는 이 코로나19에 어떻게 보면 감염원, 주 감염원, 뭐 클러스터 이렇게 불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온 국민들이 지금 신천지를 좀 어떻게 해라,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라라는 주장이 그런 요구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도대체 신천지 신자가 어떤 사람인지 좀 명단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 명단을 좀 알기 위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좀 해라! 라는 그런 요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며칠 전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자, 그 소식을 전해들은 윤석열 검찰총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사수사권의 행사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영장 청구권은 최후의 수단이다. 라고 하면서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언제? 지난 2월 25일입니다. 며칠 안 됐어요. 자, 이건 뭔 말이냐면 그렇습니다. 여권에서 그리고 청와대에서 약간 검찰에 시그널을 보낸 것 같아요. 이거 좀 검찰에 좀 나서 봐라. 이거 검찰이 좀 어떻게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그널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약간 어깃장을 놓은 겁니다. 싫어? 우리 하기 싫은데? 라고 말을 한 거죠. 자,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흘밖에 안 지난 2월 27일 갑자기 검찰의 입장이 확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이날 대검찰청은, 그러니까 2월 27일 대검찰청은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조직적인 역학조사 거부, 그리고 방역 방해, 거짓 진술을 할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할 수도 있다라고 엄포를 놨어요. 야, 사흘 만에 참 많이 바뀌었다, 그죠? 엄청나게 바뀐 겁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사람들은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검찰이 지금이라도 이 심각성을 파악을 했구나. 그래서 지금이라도 나서겠다는 뜻이구나. 라고 좀 좋게 받아들인 분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고요? 자, 2월 25일 날 신천지 압수수색을 신중해야 한다라고 발표하는 바로 그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어떻게 했다? 그렇죠. 과천에 있는 신천지 총본산을 쳐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뭐 신천지 신자 명단을 내놔라. 내놓을 때까지 안 가겠다라고 해서 결국 300명이나 되는 그 명단을 받아왔지요. 뭐 일부에서는 압수수색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압수수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줄 때까지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무원이 한 3, 40명 몰려와가지고 경기도지사까지 와가지고 명단 안 내놓으면 우리 안 갈 거야. 뭐 사실 압수수색이나 다름없죠. 뺏어간 거나 다름없죠. 그렇지만 이거는 뭐 법률적으로 압수수색이 아닙니다. 어쨌거나 이 일이 있은 직후 바로 그 다음 날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대선 후보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자, 그 전까지 1위는 뭐 이낙연 전 총리, 2위는 황교안, 3위가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어요. 5%. 자, 그랬는데 이날 조사에서는 어떻게 됐다? 3위가 누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다음으로 밀려요. 이재명 지사가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한 10위권 정도였거든요. 갑자기 푹 뛰어서 인기가 이렇게 급상승을 한 겁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바로 그 다음 날 2월 27일 바로 이렇게 입장을 바꿨던 거는 바로 그 전날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한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아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조국 전 장관의 경우 이 표창장 쪼가리 그거 하나 찾겠다고 70군데, 80군데, 100군데 아니 뭐 거의 지검 하나급의 뭐 검사들 거의 3, 40명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대대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천지는 국민들이 죽어나가요. 죽어나가고 있는데도 압수수색을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놓고 갑자기 며칠 사이 입장이 확 바뀌었다? 그럼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게다가 법조계에서도 상당히 비난이 많이 일긴 일었습니다. 뭐라고 이러느냐? 신장식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염자가 그동안에 다녀왔던 뭐 이동 경로를 거짓말로 진술을 하거나 또 감염자가 참석했던 행사에 누구가 참석을 했었는지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또는 허위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금도 처벌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따르면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바뀌게 되면은 지금 코로나 3법으로 해서 법이 바뀌어가지고 앞으로는 처벌이 더 세집니다. 5년 이하의 징역으로 확 세져요. 아직까지 시행은 안 됐으니까 지금 현재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신장식 변호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이거 거짓말을 해서 중요한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니까 이 방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죠? 근데 이 문제를 방해를 했으니까 이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이 말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 이거는 형사 문제로 처리할 게 아니다 라면서 압수수색을 안 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난을 받는 거죠. 자, 그랬는데 그런 법조계의 비난에도 꼼짝하지 않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갑자기 바뀌었다. 그럼 뭐겠어요? 여론조사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 참 답답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어쨌거나 뭐 신천지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신천지 교인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분들이 뭐 크게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뭐 또 그분들도 역시 피해자이긴 하죠. 근데 다 좋은데요. 내가 질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고 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면 밖에 나가시진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어디 다녀왔다 정도는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의 교리가 혹시 뭐 다른 게 있어서 좀 껄끄러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종교인이시잖아요. 종교인이라면 나보다 누구?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게 그게 진정한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고요. 부처님도 그렇고요. 마호메트도 그렇고요. 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체.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위험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공권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말에는 동의하시겠죠? 여러분,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렇게 뭐 압수수색을 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만 그 전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동참을 하시고요. 그리고 검사를 받기 전에, 그러니까 양성이 아니다, 음성이다라는 판정을 받기 전에는 제발 집 밖으로 나오지 말아주세요. 이거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정부의 말을 잘 들어라 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나도 잘 안 들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조금 배려해 주십사라는 부탁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종교인이잖아요. 종교인을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코로나19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코로나19 얘기를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법원도 그렇고요, 검찰도 그렇고요, 이 서초동이 지금 초비상입니다. 지난 25일입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요, 전국 법원에 앞으로 2주 동안 휴정해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사실 휴정 권고, 말이 휴정 권고지 사실은 휴정을 하라고 거의 지시를 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봐야겠죠. 원래 이제 법원 조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 법원의 행정을 담당하는 것은 법원 행정처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각급 법원장들이 다 담당을 하세요. 그러니까 각급 법원장들이 알아서 결정을 하십시오라고 하면서도 2주 동안 웬만하면은 휴정하십시오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긴급하게 당장 처리해야 되는 영장 재판이라든지 무슨 가처분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판은 뒤로 연기되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재판을 여는 경우에도요, 이 사건 관계자, 당사자가 저 머리 아파요, 열나요, 이렇게 하면은 재판을 중단하고 귀가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어요. 자, 이랬더니 최근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수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이분이 갑자기 법정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판사님, 저 열나요, 저 오한이 들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 판사님은 그분을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못 믿어오셨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 진단서를 가져오라 라고 지시를 했던 모양이에요. 글쎄 이분이 뭐 어떤 진단서를 가져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분 만약에 거짓말 하셨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됩니다. 아주 큰일 나십니다. 자, 법원뿐만 아니고요, 검찰도 지금 현재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사실 그래요. 이 법원 같은 경우에는 판사님하고 이 사건 관계자하고 좀 뚝 떨어져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예, 판사님하고 원고 피고 그다음에 방청객들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한 3-4m 정도 될까요? 그리고 또 그 법원 그 재판하시는 분들 이렇게 판사님들이 약간 좀 높은 데 있죠. 그래서 뭐 직접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에어로졸 이런 걸로 이렇게 교차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검사님들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예, 바로 앞에다 놓고 얘기를 해요. 사건 관계자, 뭐 참고인이든 뭐 피의자든 핏대를 올려서 얘기를 했다, 그럼 침이 튈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님들이 더 위험할 수도 있죠. 그래서 검찰 역시도 웬만하면은 검찰청에 나오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사실 검찰은 수사를 하든 뭐 조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일단 사람을 검찰청으로 불러들이는 게 원칙이에요. 왜? 검찰청에 가보세요. 쫄아요. 저도 뭐 본의 아니게 검찰청에서 뭐 제가 뭐 법조 출입은 했습니다만 검찰청에서 뭐 수사 뭐 조사 받으러 간 적이 있는데 그 출입 기자도 힘듭니다. 그 주사 받기. 근데 보통 사람들의 경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압적인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검찰이 좀 더 쉽게 진술을 받아내는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그걸 노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불러드려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한다? 예, 웬만하면 안 오셔도 좋습니다. 특히 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준다? 예,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미뤄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코로나가 무섭긴 무서워요, 그죠? 자, 이러다 보니까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사건들, 정경심 교수, 조범동 그 오촌 조카,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 재판도 연기가 됐습니다. 이 조범동 씨 재판 같은 경우는 앞으로 2주 뒤에 열리게 됐고요. 정경심 교수 재판은 글쎄요, 아직까지 지금 언제 열릴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정경심 교수의 재판을 맡은 곳이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인데요. 이번에 대등재판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님들 세 분이 전부 다 경력이 비슷비슷한 대등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판장이 부장이면 좌배석은 한 차장급, 그리고 우배석은 그보다 밑에,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력 차이가 많이 나고 하니까 사실 제일 고참인 재판장 얘기를 그냥 나중에는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등재판부가 되면 어떻게 된다? 나도 부장, 니도 부장, 또 부장, 이렇게 된 거예요. 세 명이 다 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서로 치열하게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는 건데, 문제는 이 세 분들 중에 누가 주심을 맡을지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이 권성수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을 것이다. 뭐 지금 이 형사 25부에 김선희 부장판사, 임정엽 부장판사, 권성수 부장판사의 세 분이 있는데 이 중에서 권성수 부장판사가 맡을 것이다 라고 알려졌는데 법원의 공식 입장을 확인해 보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마 세 분들이 상당히 부담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가 사실 이 중에 한 분이 뭐
주심 재판이 되면 재판장이 되면은 제가 확 찌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도 아시는 것 같기도 해요. 어쨌거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직 주심이 정해지지 않았고 주심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다음번에 언제 열릴지는 확인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코로나19도 있기 때문에 아마 글쎄요. 우리 정경심 교수 재판 같은 경우에는 5월 중순 이후로 판단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5월 중순이 지금 정경심 교수 구속 기간 만료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정경심 교수가 석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됐습니다. 네, 세 번째 이야기는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정경심 교수 얘기를 한 가지 더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검찰이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사건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달라라고 또 신청을 냈어요. 사실 검찰이 지금 공소장 변경 신청을 냈다가 한번 기각을 당한 적이 있죠. 왜? 예, 표창장 때문에. 자, 이번에 그럼 또 뭐 때문에 또 공소장 변경 신청을 냈느냐라고 알아봤더니 좀 이상해요. 공소장 가운데 보면은 입시 관련 의혹이 있고요. 그다음에 증거 인멸과 관련된 의혹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의 역할이라든지 혐의 부분을 구체화했다라는 게 공소장 변경 사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법 쪽에서도 갸우뚱하고 얘기를 해요. 보통 공소장 변경을 하려면 뭘 하느냐면은 처음 썼던 공소장에 기초가 되는 뭐 사실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실관계가 좀 달라진 거요.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이걸 공소장 변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사고를 친 줄 알았는데 그래서 2월 27일 날 사고를 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2월 28일 날 사고 쳤더라. 그러면은 공소장에 변경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월 27일이 아니라 2월 28일입니다라고 바꿔줘요. 이게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걸 할 때 보통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는 거예요. 또는 이 사람이 칼로 푹 찌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몽둥이로 때리고 칼로 찔렀더라. 요런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소장 변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단순히 구체적으로 이제 공범 중에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공소장 변경을 한다. 그건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재판 중에 설명하면 되니까. 재판 중에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거든요. 굳이 그걸로 이 공소장 변경까지 할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공소장 변경 허가 안 해주면 어떡할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아니 그거 하려고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해? 뭐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게다가 지금까지 이 재판부에서 검찰한테 이 보강을 좀 해라, 공소장 보강을 해라라고 요구했던 것과는 또 상당히 동떨어져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까지 재판부하고 변호인 측에서는 검찰에 뭐라고 요구를 했느냐면 증거 인멸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래의 죄, 본죄가 무엇인지 좀 밝혀라. 이게 뭔 말이냐 하면 그래요. 제가 만약에 요게 이제 증거물이라고 쳐요. 요걸 이렇게 숨긴 거야. 이걸 숨겼으면 이게 증거 인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증거물이 되려면은 이게 범죄에 사용된 거여야 되죠. 그죠? 범죄에 사용된 게 아니면 이건 증거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숨겼든 부시든 뭐 날려먹든 팔아먹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증거인멸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게 증거인멸죄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 이게 이 애플펜이 도대체 어떤 범죄에 쓰였는지를 검찰이 먼저 밝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증거인데 이 증거를 숨겼습니다. 아니, 버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인멸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검찰이 지금까지 이 얘기를 안 했어요. 이 뭐고? 예컨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정경심 교수 연구실에서 컴퓨터가 한 대 나왔잖아요. 그죠? 예. 이 컴퓨터에서 그 컴퓨터를 가져오고 난 다음에 하드를 뺐대요. 그래서 하드를 뽑아내고 다른 하드로 교체를 했는데 교체된 하드 이걸 가지고 검찰은 이거 증거인멸 또는 증거은닉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하드디스크에서 뭔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증거물이. 증거물 나왔나? 안 나왔어요. 근데 검찰은 지금까지 말도 안 해. 뭐가 나왔다 말았다. 증거물이 안 나온 거예요. 뭐에 대한 증거물이 나왔느냐? 입시 비리에 관한 거였는지, 사모펀드에 관한 거였는지, 뭔지 좀 얘기해봐. 설명을 해봐. 그걸 공소장에 좀 포함시켜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럼 뭘 말하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 하려고 그러면 공소장을 바꿨을까? 이유가 뭐야? 자, 저는 검찰의 목적이 다른 데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디 있다? 예. 물론 이건 100%제 머릿속에서 나온 뇌피셜입니다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합리적인지 합리적이지 않는지 그 댓글에 좀 남겨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제 말이 제 생각이 그럴듯한지 안 그럴듯한지. 네,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지금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를 동시에 한 법정에 세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망신스럽잖아. 부부가 나란히 하나의 법정에.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다? 정경심 교수 사건을 맡은 것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그리고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은 김미리 부장판사가 또 맡고 있어요. 또 다른 재판부가 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려고 하니까 합쳐야지 이 두 사람을 한 법정에 세울 수가 있는데 지금은 판사님이 다르니까 각각 따로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개를 합치고 싶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좀 더 망신스럽게 하고 싶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꾸기 문자 나왔잖아요. 그죠? 꾸기 문자가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만 나왔어요. 근데 그 꾸기 문자가 조국 전 장관이 있는 곳에서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망신스러웠겠어요. 기자들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조국 전 장관 얼굴 사진 찍느라고 얼마나 바빴겠어요. 이걸 노리는 겁니다. 검찰이. 달리 말하면 뭐냐면은 검찰은 지금 유죄 입증을 하는데 지금 전력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를 망신 주는데 최대한의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제가 볼 때는 감정적인 보복입니다. 검사들의 지금 행태를 보면요. 보복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보복은 주로 어떤 경우? 예. 거짓말이든 어찌됐든 진술을 끌고 모아서 그 사람을 기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말을 초반에 막 법정에서 막 퍼뜨려. 실제로 그런 사건의 대표적인 피해자가 누군 줄 아세요? 황운하 전 청장입니다. 황운하 청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위험했던 적이 있어요. 한 10년 전쯤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경백 사건이란 게 있었어요. 룸살롱 황제, 강남 룸살롱 황제 이경백 사건. 이 과정에서 서울 강남경찰서의 경찰관들이 많이 이제 뇌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잡혀가고 구속되고 막 그랬어요. 그때 황운하 전 청장의 아주 가까운 부하, 신복 부하도 잡혀 들어갔어요. 왜? 이 사람은 죄가 좀 특이해. 이경백한테 직접 돈 받은 게 아니라 이경백한테 돈을 받은 경찰관을 알면서도 묵인해주고 그 대가로 그 경찰관으로부터 장납받았다. 이런 제목으로 기소가 됐어요. 증거는 진술밖에 없었어요. 그 이경백한테서 돈 받았다는 그 경찰관이 저 새끼한테도 제가 돈 뺏겼어요 라고 진술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황운하 전 청장의 신복부하는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쟤한테 내가 돈 뺏겼어요 라고 한 사람은 그 부분을 쏙 빼줬어요. 뭐야? 이상하지 않아? 이 사람은 다른 걸로 물론 기소가 되긴 했는데 그 혐의는 또 쏙 빼줬어. 이게 뭐예요? 자, 이건 겁니다. 너 빼줄게. 거짓말 한번 해봐. 너는 빼줄게. 실제로 그래서 황운하 전 청장의 그 신복 부하한테도 그런 얘기 했대요. 심지어 이경백이라는 사람이 직접 와가지고 형님이 타겟이 아니야. 황운하가 타겟이야. 그러니까 형 진술 잘해 라고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야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나 죽어도 나 그렇게는 못하겠다 라고 뻗댔어요. 그 결과 이 사람은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황운하 전 청장은 다행히 누명을 쓰지 않았죠. 결국 이분은 4년 만에 엊그저께 4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요. 근데 이분의 판결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경백이 경찰관을 보고 그것도 검사실에서 형님 생각 잘하셔야 돼. 이번 사건의 타겟은 누구? 황운하야. 형님 이렇게 말씀 잘하시라고 라고 했다는 겁니다. 야,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지금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정경심 교수 상황 그 재판에서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위 진술 가지고 빵 터뜨려 가지고 야 조국 쪽팔리지, 정경심 쪽팔리지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두 사람 한 공간에 몰아놓고. 저는 이러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두 사건을 병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병합을 하려면은 두 사람이 밀접하게 범죄를 짰다, 이 두 사람의 범죄는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정경심 교수 사건에서 또는 조국 전 장관의 행동이 구체화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 생각이 그럴듯하게 들리십니까? 댓글 남겨주세요. 네, 다음 이야기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것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드디어 결국 끝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적용이 됐는데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했다, 그래서 구속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 광화문 광장에서 거의 매주 전광훈 목사가 시위를 벌였잖아요. 또 매주 정도가 아니라 토요일 날 하고 일요일 날 또 하고 현금 걷고 뭐 그러셨잖아요. 자, 그러면서 맨날 문재인 탄핵하자, 문재인 내쫓자, 심지어 문재인 죽이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했다? 미래통합당 혹은 황교안 대표로 뭉치자, 지지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막 했어요. 선거운동이죠. 사실 전광훈 목사는 그 전에도 구속영장이 한번 청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였다? 내란선동이었어요. 아시다시피. 뭐 청와대로 쳐들어가자. 그래서 청와대로 쳐들어가기 위해서 뭐 순교 결사대를 만들자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내란선동이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때도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었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전광훈 목사를 구속하는 게 좀 법원으로서는 껄끄러운가 보다. 야, 그렇잖아요. 전광훈 목사 잡아 넣으면은 또 얼마나 그 지지자들이 또 그 판사님들 집 앞에 가 난리 칠 거야. 그러니까 그게 겁나서 이렇게 판사님들이 그냥 봐줬네, 이런 지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몇 차례 더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발부되기 어렵겠다. 몇 번 계속 꾹꾹꾹꾹 이게 쌓이면은 아마 쌓이면은 모르겠는데 아마 서너 번까지도 힘들 거야, 이런 전망이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두 번 만에 구속영장이 떨어졌습니다. 왜? 저는 이게 코로나19의 영향이라고 생각해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정부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말아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광훈 목사처럼 이렇게 이런 분들이 계속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면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들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미 한번 이 감염법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이 집회를 못하게 막았었습니다. 근데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한다? 또 할 거야. 자, 그런데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판사님들도 현실적인 위협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2주간 휴정을 하라고 권고를 했지만 그 전에 벌써 판사님들이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대요. 이 사실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법정이 이렇게 넓은 장소는 아니거든요. 뭐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하지만 밀폐된 공간에 오래 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래 있다 보면은 이 질병이, 글쎄요, 코로나19 환자가 있기만 하면은 아마 분명히 전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님들은 뭐 하루 종일 재판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리고 의외로 판사님들이요, 과로에 시달립니다. 낮도 없고 밤도 없고 뭐 그래요. 일요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 과로하지, 비좁은 공간에 사람들 많지, 어쩌다가 뭐 잘못되면 나 그대로 없는다, 이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코로나19가 좀 빨리 잡혔으면 좋겠는데 이 전광훈이라는 사람이 계속 데모하러 다닌다? 에이씨, 안 되겠다, 잡아놓자 라고 한 거죠. 뭐 어디까지 제 생각입니다만 이게 코로나19의 영향도 분명히 있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어쨌거나 또 이번 전광훈 목사의 구속과 관련해서 사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구속영장 기각됐을 때 얼마나 그 양반 기고만장했어요. 나는 아무도 못 잡아가! 큰 소리 뻥뻥 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좀 악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정광훈 목사 구속에 관해서는 최고의 수훈갑이 있죠. 누구? 예, 여러분도 잘 아시는 김용민 씨입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 8번인가 9번인가를 고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그냥 고발하느냐? 아닙니다. 매번 이 정광훈 목사의 설교를 일일이 녹음해서 한 문장 한 문장 다 따져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다라고 하나씩 증거물을 만들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해요. 왜? 정광훈 목사 그냥 말하는 것도 듣기 싫어 죽겠는데 그걸 녹음해서 또 들어? 그걸 또 받았어? 아휴, 나는 차라리 안 하고 만다. 그런데 우리 김용민, 야, 대단하십니다. 자, 그 노력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좀 화가 나는 소식을 하나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보석 6일 만에 석방이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 정준영 부장판사가 2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일시 석방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정을 했습니다. 왜 일시 석방이냐?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 서울고법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됐죠. 예. 1심보다 2년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법정 구속이 됐는데, 이 법정 구속 결정은 뭐냐면 이게 보석 취소 결정을 통해서 법정 구속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이 재판의 경우 재판부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항고 혹은 재항고를 할 수 있어요.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걸 보고 항고, 2심에서 대법원 가는 걸 보고 재항고 이렇게 하는데, 고등법원에서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으니까 이거에 대한 항고는 재항고인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에 갑니다. 근데 이 재항고 기간에는 어떻게 된다? 구속을 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어요. 뭐 그런 판례도 있고 학설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냈으니까 이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구속하면 안 된다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가 고민합니다. 이거 받아줘야 돼 말아야 돼. 하다가 야, 받아주자라고 해서 내보낸 겁니다. 달리 말해서 대법원에서 재항고를 받아주지 않으면은 또 구속이야. 그거는 언제 나오느냐? 제가 볼 때는 길어도 한 3주 이내에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3차 구속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근데 당장 여론 좀 봤죠. 아니, 기껏해서 잡아넣었더니 또 석방이야?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그렇게 너무 억울해 하실 것, 너무 또 화를 내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 재항고 결정을 기각할 수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재항고 기간이라든지 배당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3주 정도면 아마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다시 재구속 될 거라고 보시고 우리는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속은 터질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제일 열받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주진우 기자. 주진우 기자 페이스북에도 올렸더만 나의 사랑하는 각하께서 또 석방되셨다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또 잡혀갈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렇게 알고요. 적어도 지금 보면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행정부에서는 대통령 한 분, 그리고 대통령과 그 장관 몇 분만 바뀐 거고, 사법부에는 그래도 누가 바뀌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조금 기다려 보십시다. 이 다음 소식은 법조 관련 기사가 아니고요. 좀 제가 봤을 때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사다라고 싶어서 오늘 하나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매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기사를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런 기사에 속지 마십시오 라는 취지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기사는 바로 요 기사입니다. 어떤 기자가 이만희라는 신천지 현재 총회장이라고 하는 이만희 씨의 별장이 있다고 하는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을 다녀왔던 모양이에요. 갔더니 주민들이 그러더래. 이만희가 사흘 전에 보트 타고 이미 청평호를 건너서 도망갔다. 그래서 내용에 보면은 전부 다 이만희가 도망갔다. 어쨌든 공무원들의 감시가 없이 어쨌다. 스티커만 있더라 하면서 이만희가 이 청평호수를 건너서 보트 타고 도망간 것으로
아주 단정을 짓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기사를 보는 순간 빵 터졌습니다. 왜? 이 기사는요, 왜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사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뭔 생각이 있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요, 이 주민이라는 사람, 인터뷰해준 주민이 기자 놀린 거예요. 갖고 논 거예요. 기자가 바보야. 지가 놀림 당한지도 몰라. 그러니까 바보 같은 기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얘기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만희가 마련해 뒀다는 그 별장에서 보트 타고 청평호수를 건너가면 어디게? 그건 어딜까요? 중국이에요? 일본이에요? 제주도예요? 뭐 백령도, 울릉도, 독도예요? 아닙니다. 건너가기 전에 이만희 별장이 있는 데는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그 건너편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여기도 가평, 저기도 가평. 뭐 파네요, 아니에요. 그리고요, 정말 제가 황당무계한데, 자,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만희의 별장이 있다고 하는 데는 바로 이곳입니다.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여기에요. 자, 여기서 보트 타고 강을 건너가면 어디? 여기 중국? 일본? 아니에요. 여기는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이에요. 여기서 여기로 가도 여기 가평에서 가평으로 간 거죠. 자, 더 재밌는 사실, 여기 도로가 있어 보이는데 이쪽 길로 가면 뭐가? 예, 도로의 끝입니다.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뭐가 있다? 예, 통일교 단체 그 건물이 있어요. 요거 있어요. 요거. 굳이 왜 일로 갈까요? 자, 그리고 그럼 좋다. 반대편으로 가면 뭐 어찌 돼? 예, 반대편으로 가면은 또 여기 소위 말하는 도로가 하나 있죠. 여기 도로. 이 도로가 이제 고속도로로 이어져요. 자, 그러면 뭐 보트 타고 와가지고 굳이 어딜 간다? 차를 타고 가야 돼. 그 짓을 왜 해요? 그냥 여기서 그냥 차 타고 가면 되지. 여기 도로가 더 좋아. 이렇게 여기 다리가 하나 있거든요. 가평대교라고. 이 가평대교로 일로 쑥 지나가면은요 2, 3분이 채 안 걸려요. 근데 여기서 보트 타고 일로 간다? 한 10분 넘게 걸려요. 근데 왜 보트를 타고 가죠? 강 건너서 왜 가지? 바보 아니야? 만약에 이만희가 보트 타고 갔으면 뭐 하러 간 거다? 물놀이 간 거다. 자, 그럼 어떤 분은 이럴 것 같아요. 아니,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좋습니다. 여기로 가면 어디? 여기로 가면 요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요렇게 돌아서 춘천 쪽으로 가게 되는데, 춘천 쪽으로 가면 뭐가 나온다? 의암댐이 나온다. 더 못 갑니다. 그것도 내려야 돼요. 내리면 뭐 해야 된다? 차 타고 가야 된다. 그럼 그 짓을 왜 해요? 그럼 밑으로 가면 서울 방면인데 일로 가면 어디 간다? 조금 더 가면 청평댐이 있어요. 또 못 가. 또 차 타고 가야 돼. 그 짓을 왜 해? 자, 그런데 가평 주민이라는 사람, 인근 주민이라는 사람은 보트 타고 벌써 도망갔어. 그럼 뭔 말이다? 예, 기자 보고 놀린 거야. 그분 심심하셨던 거야. 그래서 막 기자한테 쓸데없는 얘기 막 한 거야. 그거를 아이고 옳거니라고 하고 그냥 받아 썩은 거예요. 이 바보 아니에요, 이거? 참, 이거는 조금만 확인해 봐도 금방 그 사람 말이 말도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예. 아니, 이 도로만 여기서 보면 이 다리가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보트를 타고 어딜 가? 바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거는 좀 누가 또 바보기도 하냐? 데스크도 바보야. 이런 걸 탁 보면은 뭔 소리야? 이게 너 건너가서 뭔데? 건너가면 중국이야? 일본이야? 요거 왜 가? 라고 할 거예요. 차 놔두고 왜 가? 당연히 뻔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 너무나도 뻔한 것을 보고도 아무 생각 없이 받아 써가지고 저렇게 바보짓을 했다라고 해서 이 바보 같은 기사라고 제가 오늘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기자가 취재를 할 때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취재원의 말을 너무 신뢰하면 안 돼요. 왜? 나도 거짓말을 할 수 있고 너도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취재원도 당연히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재원은요, 경우에 따라서는 기자한테 거짓말하는 것을 아주 재미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재밌거든. 기자 놀려먹기 재밌거든. 여러분 해보세요. 정말 재밌다고 그래요. 예. 진짜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서 보세요. 막 기자한테 거짓말 막 했는데 그 기사로 턱 나갔다. 우와 재밌다. 생각 안 들 것 같아요? 예. 그런 재미를 아는 사람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기자들은 어떻게 된다? 예. 취재원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정도는 확인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건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쉽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이 기사는 어떻게 쓰여진 거다? 예.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누가 쫑알쫑알 얘기해 주니까 그대로 받아 썼다. 그래서 이렇게 바보짓을 했다. 이런 겁니다. 참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기자들의 교육이 요새는 점점 글쎄요. 기자들 교육이 왜 이렇게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는 쉽게 판별이 가능했었는데 참 안타깝네요. 자, 어쨌거나 여러분 이런 요즘 이렇게 그 이만희 별장과 관련된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가보려고요. 정말로 가서 지금까지 나온 그런 각종 보도들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혹은 얼마나 좀 깊이 있게 취재를 했는지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장용진의 하객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